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안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로 여겨졌던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곧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벽에 막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부터 비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 방어국이 우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위성 시스템 시제품을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현지 시각 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 위성 시제품 제작업체로 L3 해리스와 노스롭 그루만을 선정했는데요. 이들은 극초음속 탄도 추적용 우주 센서군 HBTSS, 즉 하이퍼소닉 앤 발리스틱 트래킹 스페이스 센서 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 각각 1억 2,200만 달러, 1억 5,500만 달러를 미 국방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미국은 지표면과 해상의 센서로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구 저궤도에 다수의 HBTSS를 띄워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밀하게 추적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HBTSS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전 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가장 효과적인 요격 자산을 지정,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눈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국은 새로 등장하는 첨단 미사일 중 일부는 빠른 속도와 우수한 조종성, 상대적으로 낮은 비행고도 등의 장점을 결합해 현행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웠지만 HBTSS가 완성될 경우 우리는 모든 미사일 위협을 발사부터 요격까지 실시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혀 향후 완벽한 MD 체제 구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참 미국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아주 저공비행하고 그러면서도 속도가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 그리고 활공하면서 이 물수제비 뜨듯이 이 팝업 비행까지 하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변칙 기동하기 전에 때려야 된다. 이제 이런 방법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미국은 이제 해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의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위성을 잔뜩 뿌려놓고 그걸 가지고 탐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이 또 자본을 좀 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화염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극초음속 미사일 쏘았구나. 그러면 이제 이 HBTSS 위성 한 30여 개, 30여 개를 또 띄워놓고 이걸 신속하게 위성이 탄도미사일보다 더 빨리 움직이니까 탄도미사일도 아니죠.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해당 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이 HBTSS 위성을 딱 보내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또 위성에 또 릴레이에서 바톤 터치해서 또 여기서 추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어느 고도로 날아가는 것을 다 볼 수 있죠. 마치 과거에 이제 북한이 AN2기를 활용해서 초저공 침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테러 작전하고 하는 그런 때 대해서 우리 육군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 레이더는 산 정상에 있으니까 그 레이더의 사각지대 밑으로 레이더 밑으로 저공비행을 해오면 레이더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더는 15도 전방을 상방으로 바라보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를 딱 띄웠습니다. 이제는 2012년부터 하늘에서 보니까 북한의 AN2기가 꼴짝이 꼬불꼬불 달려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저공비행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을 타격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위성에서 우주에서 딱 보고 그걸 전부 다 트래킹해서 어느 지점에서 요격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탐지위성,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탐지위성을 1000개를 띄워서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제 추적하는 HBTSS 위성을 가지고 추적해서 요격 자산을 유도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까지 이제는 다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 여기에 지금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나은 업체를 선정해서 30여 개의 이 HBTSS 사업을 밀어주겠다.
라고 지금 해서 사업이 스타트 됐는데,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시작했으니까 완성하겠죠. 참 대단하고 부럽기만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좀 희한한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서는 에어포스 1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또 휴가를 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이 아닌 일반 공무원 출장용 수송기를 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3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행거스타운과 델라웨어, 웰밍턴 일대를 돌았던 조 바이든이 이번에도 에어포스 1이 아닌 C-32를 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탄 기체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급 고위직이 타는 C-32A, 일명 에어포스 2 기체인 98-0001 그리고 98-0004까지의 시리얼 넘버를 가진 기체들이 아니라 중고기체를 사들여 공무원 출장용 전용기로 개조한 09-0016 기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미 공군이 보유한 C-32 수송기 가운데 가장 노후된 기체 중 하나로 1996년에 제작되어 09년도에 중고로 매입한 기체인데요. 이 기체는 2월 13일 비행 당시 대통령 탑승 시 붙는 에어포스 1이라는 콜사인 없이 기체 번호만 ADS-B로 송출하며 워싱턴 DC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수송기를 타러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올 당시의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전용 리무진인 비스트 대신 경호원들이 탑승하는 쉐보레 서버밴을 타고 왔고, 그가 차량에서 내려 전용기에 오르는 계단에는 레드 카펫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도 그를 부축하거나 돕는 경호원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왜 바이든이 이런 의전을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모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주말마다 지금 휴가를 가는데 자신의 집인 웰밍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포스 1 두 대나 있죠. 두 대 중에 한 대는 수리한다고 쳐도 또 한 대는 가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 대통령은 30분이든 20분이든 간에 비행시간이 언제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쟁 지휘 능력이 있는 에어포스 1을 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타고 계속 지금 뭐 장관급들이 타는 C-32A를 타고 있는데, 미 공군은 지금 이 C-32A를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대는 신품을 샀고, 그 4대를 신품을 산 걸 가지고 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 2를 사용하기도 하고 국무장관 등이 타는 고위직들이 타는 이제 용도로 쓰는데, 뭐 미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뭐 최고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민항기 회사에서 쓰던 중고기체를 또 5대를 샀어요. C-32. 그래서 그 5대 중에서 한 대인 이번 그 09-0016 기체. 근데 이 중고로 샀던 이 C-32 기체는 미 공군에서 미 공무원들의 출장용 기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급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관급들은 C-32 중에서도 1번에서부터 4번까지를 장관급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고기체로 산 거는 그냥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타고 출장 다니는 건데 그걸 탄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콜사인은 에어포스 1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언노운, 뭐 이름 없는 언노운 비행기로 다니기도 이번에 다녔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앤드루스 기지에 대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왔어요. 비스트를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저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경호원들이 동영상 캡처한 건데, 경호원들이 타라는 그냥 뭐 쉐보레, 쉐버번 그냥 타고 왔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언제 저격 받을지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자, 여기 비행기 트랩입니다. 트랩. 이 비행기 트랩은 미리 이렇게 그 차량 뒤에 이제 이렇게 그 틸트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행기에 갖다 붙여서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만드는 그런 계단 차량인데, 이 트랩이 이제 2대가 왔어요. 그런데 입구가, 항공기 출입구가 2군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전방에 있는 이 출입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레드 카펫이 달린 이 트랩이 후방에 서 있어요. 레드 카펫 없는 트랩이 전방에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경호국에서 미리 와서, 야, 왜 레드 카펫이 여기 있어? 위치 바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전이나 비서
경호 이런 요원들이 타는 후방석에 레드카펫 트랩을 갖다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이용하는 이 전방석에는 레드카펫 없는 트랩을 깔아놨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의전이 아니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부터 이건 뭐 일반 공무원들 타는 비행기 가지고 왔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콜사인 에어포스 원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트랩도 레드카펫을 감히 대통령 출입구가 아닌 비서들 출입구에다가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대통령 출입구에는 레드카펫이 없고 대통령은 비스트를 타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이 동영상 다 캡처입니다. 넘어졌어요. 빨리 달려와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물론 뭐 후다닥 빨리 일어났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좀 애매한 대우를 받는지 전 모르겠어요. 좀 희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검소해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검소한 거하고 미국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과 또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의전을 받아야 하는 것 이건 전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바이든에 대한 의전 상황은 굉장히 평범하지 않다. 이례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라는 것은 뭐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희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